예, 그 무대음향 2 그 2과 음향 이론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음향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 음이라는 거, 소리라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거든요. 일단은 그 제 수업을 듣기 전에 가장 권장하는 거는 이 책을 한번 읽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냥 그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읽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냥 제 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한 번은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들으시면 이해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셨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읽어보시면은 다 쉬운 말이에요. 다 그 고등학교 때 뭐 아니면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배웠던 얘기하는 거예요. 진자 운동 얘기하고 그래 소리의 높이 뭐 소리의 뭐 세기 뭐 두 배 뭐 같은 게 두 개가 되면 소리가 두 배가 되고 뭐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이니까 가볍게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열심히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 소림사 막 영화도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기본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테크니컬적인 거를 하기 전에 얼마나 가장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들면은 여러분이 요리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음 배운 게 그거예요. 이건 설탕, 이건 소금, 이거는 간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간장 짜고 뭐 설탕 달고 이렇게만 알면 되지 않아? 라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미역국 끓일 때 진간장을 써야 되는지 국간장을 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 주변에도 지금 많아요. 뭐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미역국 끓일 때 조선간장을 쓰는지 진간장을 쓰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국간장을 쓰는지 뭘 쓰는지 뭐 그런 여러 가지였을 때 어디에는 국간장을 쓰고 어디는 그 진간장을 쓰고 이런 것들 설탕을 쓴다고 했을 때 설탕도 황색 설탕이 있고 흑설탕이 있고 백설탕이 있잖아요.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아마 앞으로도 요리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할 텐데 수정과를 만들 때는 흑설탕을 써요. 왜? 뭐 색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단맛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처럼 수정과 만들 때 백설탕을 쓰는 경우는 없거든요. 뭐 이런 것들 이 음에서도 그래요. 여기 나오는 것들 뭐 회절이 어떻고 뭐 그런 뭐 파장이 어떻고 주파수가 어떻고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맨 앞에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장 기본이라는 거거든요. 이거 그냥 넘어가시게 되면 넘어간 다음에 나중에 다른 걸 얘기할 때 그 파장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애들 가르칠 때도 기본적으로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이 음의 그 소리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될 얘기들을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얘기 드리는데 어찌됐건 소리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쉽게 설명할 거예요. 파동과 파형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파동과 파형, 진동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는 그 물에다가 돌 딱 던졌을 때 그 돌이 하나 딱 떨어지면 파장이 이렇게 그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파장이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늘어나는 것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오면은 이런 그 진동을 통하면 진동을 내면서 이제 소리가 물결이 이동하는 것처럼 소리도 공기 중에서 전달이 될 때 파형을 가지고 전달이 됩니다. 그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래가지고 흔히 소리의 파형은 물결이 이렇게 그 파동 치는 것들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파동, 파형 이런 것들, 음고 뭐 이런 것들 떠나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주파수 관련된 거는 저음과 고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음이 큰 소리가 뭐 저음이 작은 소리고 고음이 큰 소리라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음과 고음은 이 저음이랑 이런 고음
낮은 음과 높은 음에 대한 얘기고요. 소리의 크기 랑 랑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좀 소리의 크기 그걸 보통 데시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리는 그 두 가지만 두 가지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주파수로 저음이냐 고음이냐 볼륨으로 그 낮은 음이냐 그러니까 그 볼륨이 작은 소리냐 큰 소리냐 거기에 대한 거예요. 진동과 파형과 파를 통해서 이 소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파수가 짧으냐 기냐 거기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좀 편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셔야 될 것 또 하나가 그 소리의 그 속도예요. 제가 가장 음향을 처음 공부한 친구한테 가장 먼저 알려주는 공식이 여기 공식이에요. 소리는 1초에 몇 초를 날아갈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날아갑니다. 이 얘기는 제가 10번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 항상 하는 얘기예요. 소리는 1초에 340m 날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옛날에 그 대명제 있잖아요.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기준으로 가지고 이거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유리 시간에 배웠는데. 하여간 이 기본 명제를 가지고 다른 명제를 그 유추하는 방식이 있는 것처럼 소리는 소리의 속도 1초에 340m를 날아가는 이 기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소리는 1초에 약 340m 날아가는데 그 구하는 공식이 331.5 플러스 0.6T입니다. T는 온도. 그래서 온도가 약 15도였을 때 340m를 날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소리는 1초에 340m를 날아가는데 여기서 공식에서 T가 있죠. 온도에 따라서 변합니다. 겨울이건 여름이건 또 이후에 이야기했지만 습도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이 340m짜리 음향 파형이 그날의 날씨, 낮이냐 밤이냐 겨울이냐 여름이냐 비가 오냐 그 뭐 건조한 날씨냐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이 비를 어디에 들으면은 가끔 음향을 하다 보면은 음악하는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악도 이제 진짜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애매모호하게 음악 하시는 분들이 가끔 갖다가 음향을 굉장히 그 음향 그 리허설 할 때 굉장히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해요. 막 여기서 잠깐만 여기 조금만 좀 올리시고 조금만 내리시고 막 이렇게 막 너무 디테일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잡아주긴 잡아주는데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봤자 이게 그 좁은 공간에서 뭐 바이올린이나 이렇게 이 튜닝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큰 공간에서의 음향은 조금씩 바뀌어요. 관객이 그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관객이 하나도 없을 때 소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하다가 소리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소리가 뭘 만졌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만졌는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관객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따라서 그리고 그때가 여름이냐 겨울이냐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맨살이 많잖아요. 맨살이냐 아니면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소리가 약간씩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 못하는 지휘자들이 간혹 있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실력이 애매모호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소리가 뭐지 뭐 따지는 분들이 계신데 음향 엔지니어로서 전문가라면은 당연하게 이야기해야죠. 당연히 소리 바뀝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면은 나중에 어쨌건 바뀝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진상처럼 막 자기 생각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그러면은 같이 일 안 하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엔지니어라면은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려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자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하게 되면 딱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소리가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잡아 드리는데 저 책임 못 집니다. 가지고 어디까지 책임지는데 그렇게 되시면 소리가 이렇게 변할 거고 이렇게 변할 거를 알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도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먼저 이제 그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해결 방법을 찾아낼 것이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막무가내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확고하게 얘기한 거죠.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냐. 예, 그런 거죠. 음향 엔지니어, 특히 이제 공연장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그 배의 도선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이렇게 바뀔 거라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 그리고 그것들을 연주자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소리를 잡으시면은 약간 고음 부분이 약간 깎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 울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드려요.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책임 못 지겠다 하거나 너무 하시면은 다른 분이랑 하시라고 엔지니어를 데려오시라고 음향팀을 데려오시라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용납 뭐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싸운다라기보다는 딱 손을 잡아줘야 되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설명할 수 있으면 알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뭔지. 제가 백종원 얘기 계속 하지만 백종원 그 뭐 요리를 좋아하는 걸 떠나서 백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 얘기할 때 알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이건 뭐 참기름은 끓는 점이 낮은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지식이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음향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지 음향을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음향을 좀 아는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이야기할 때 설명이 되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리는 1초에 약 340m를 날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이후에 이제 주파수 관련된 게 있어요. 주파수가 있는데 주파수는 뭐냐? 소리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파수는 뭐 1 헤르 그걸 이제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헤르츠부터 뭐 계속 하면 뭐 2만 뭐 3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주파수는 파장이죠. 예. 그래서 그 낮을수록 저음이고 높을수록 고음인데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아까 제가 그 이전에 이야기했을 때 이어폰 끼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어폰을 끼게 되면 어떤 게 안 좋냐면은 귀가 계속 자극을 받다 보니까 고음을 못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가청 주파수는 뭐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의 한계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고주파 해가지고 박쥐만 들을 수 있는 뭐 주파수 막 이런 얘기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주파수도 있는데 가청 주파수라고 하면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 그거를 20에서 2만 해서 20에서 2만 헤르츠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주파수 얘기할 때 1헤르츠는 1헤르츠 낮은 거죠. 1헤르츠는 그 1초에 한 번 움직이 1초에 한 번 가는 거죠. 340m를 한 번 가는 거를 1헤르츠라고 하고 그 두 번을 나눠서 가는 거를 이제 2헤르츠라고 하는 거죠. 할수록 이제 그 파장이 짧아지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그 짧아질수록 이제 고주파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주파부터 고주파가 있는데 보통 20에서 2만인데 그 사실 어렸을 때는 그 소리를 다 듣고 나이가 들으면서 그 주파수 대역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귀가 상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제가 청음 테스터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은 중고생 보통 20대 청소년기에는 그러니까 18만까지는 들어야 된다라고 그 되어 있어요. 18만 정도까지인가? 정확하게 18만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되는데 제가 이제 귀를 많이 쓰니까 좀 좋은 거는 제가 18만까지 들어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지금도 제가 18만 초반대까지는 듣는데 가끔 그 중고생들 중에 17만을 듣는 애들이 있어요. 음향을 하겠다고 왔는데 제가 처음 테스트 해보면은 그러면 추후에 이게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이어폰 끼고 있다가 16만까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 16만까지 딱 듣는 게 아니라 그 이상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사람 말귀 잘 못 알아듣고 고음대 악기의 소리를 정확하게 못 듣는 거죠. 또 백종원 얘기하네. 제가 가끔가다 백종원 씨 골목식당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의 그 음식이 맛이 없어지고 본인 고집이 있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입맛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그 입맛을 좀 제대로 봤다면은 나이가 들으면서 혀의 감각이 약간 둔해지면서 그 입맛을 못 잡기 때문에 맛이 갈수록 없어지고 이게 맛있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맛이 안 맞으니까 할머니들 되게 짜게 드시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음향 엔지니어가 소리를 잘 못 들으면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관객들은 소리가 커가지고 약간 부담스러운데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자기가 안 들리니까 볼륨을 키우니까 결국에는 관객들은 힘들어하고 엔지니어는 못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아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제 아들이 좀 지금 이제 9살 됐는데 9살이면 소리 어디까지 들을 수 있는지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9살이랑 7살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19만 초반까지 들었어요. 19만대 초반까지 들었고 둘째 아들은 7살입니다. 7살 아들 같은 경우에는 19만 4천인가? 19만 4천까지 소리를 듣더라고요. 그 이상은 제가 이제 18만 초반대를 듣고 그걸 보면서 이제 어찌됐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게 좋아지는데 음향 엔지니어는 최대한 그 기간을 늘려야지 오래오래 이제 음향질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소리 주파수가 1초에 뭐 한 번 움직일 때가 이제 1Hz인데 1000번 움직이면 그게 1kHz다. 뭐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1초에 그 소리 가는 340m 이거에 대한 거랑 그 주파수 저의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Hz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의 길이 같은 경우 나중에 파장 길이 그러니까 1Hz라고 했을 때 34cm인데 이건 이따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소리의 이제 강도 데시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데시벨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소리의 세기예요. 저희가 뭐 길이를 잴 때 1m, 2m 재고 무게를 잴 때 1kg, 2kg 하는 것처럼 소리 볼륨의 강도를 데시벨이라고 했는데 데시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교값입니다. 이 소리보다 이 소리가 뭐 2dB 정도 높다라고 했을 때 두 배 뭐 2dB 정도 크다라고 했을 때 그 2dB 정도 그 A랑 B랑 차이의 관계지 절대값을 이야기할 때 흔히 저희가 옛날에 소리를 질러라 해가지고 소음도 측정할 때는 기준을 SPL이라는 단어를 써요. SPL이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소리 기준 절대값 0부터 몇 가지에 대한 절대값이고 기본적으로 dB를 쓸 때는 A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그 길이로 설명해드리면 A가 B보다 철수가 0이보다 5cm 크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5cm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5cm가 아니라 그 5dB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수랑 0이 키를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개의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dB는 약간 그런 기준이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믹서에 보시면은 그 페이더 흔히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dB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0dB인 기준에서 dB를 소리를 올리느냐 적게 하느냐 이게 있는데 가끔가다 그 dB 차이를 절대값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음향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입력되는 소스랑 그 앰프 출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믹서가 절대값을 나타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키 같은 경우는 키 재면은 얘가 키가 170이다, 160이다, 180이다가 그냥 무조건 나오는데 음향 같은 경우는 입력되는 소스가 이게 마이크 입력인지 악기 입력인지 그리고 내가 게인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앰프를 어떤 걸 쓰고 스피커를 어떻게 내는지에 따라서 출력되는 소리가 다 틀리기 때문에 믹서가 절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인터넷 보시면은
소리는 몇 dB로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게 아닌 거죠. 그때 상황에 맞게 하는데 이 dB는 들어왔던 소리를 어느 정도 볼륨을 올리고 내린다에 대한 그 기준값이지 기본 그러니까 콘솔에 있는 dB 값은 소리의 비교적인 거지 절대적인 건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 안 되시나? 저는 예. 예. 여기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절대값이 아니란 얘기로 여기 4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오네요. 이상과 같이 소리는 dB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다. 서로의 그 소리의 비교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위상이라는 거는 그 46페이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위상이라는 거는 소리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도 그 뭐 빛보다는 느리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1초에 340m를 날아간다는 건 사실은 그 눈으로 캐치하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소리는 아까 파장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방향성을 갖습니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상을 그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는 그 상을 갖게 되는데 그걸 위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위상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소리를 이야기를 할 때 소리가 방향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평상시에 말할 때는 사실 위상이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 군데서 나가니까 한 군데 나가기 때문에 소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내가 내는 소리랑 간섭될 일이 별로 없는데 음악이나 여러 가지 소리가 있으면은 컴퓨터링이라는 게 생깁니다. 컴퓨터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물가에 돌 하나만 던지게 되면 그 돌 하나에 대한 파장만 이렇게 나가는데 뭐 망가질 것 없이 되게 이쁘게 나가는데 물가에다가 돌멩이 두 개를 확 던지면은 처음에는 문제없이 이제 파장이 생기다가 이 두 개 파장이 겹쳐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겹쳐질 때 뭐 나중에 뭐 슬로우 카메라 보게 되면 막 그 약간 좀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중첩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이제 그 뭐랄까 부서진다고 해야 될까요? 부서지는 지점이 생기겠죠. 그거를 의미해서는 컴퓨터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음악 들으실 때 집에서야 뭐 스피커 하나로 들으신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공연장 같은 경우는 그 음상이라고 하죠. LR을 나누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스피커 두 개를 쓰죠. 그리고 가운데 스피커 하나 쓰긴 하죠. 뭐 가끔 하다가 스피커가 한 개 이상이 되게 되면 소리가 나오는 것이 두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파장이 겹치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아니면 뭐 초보 같은 경우에 그 스피커 간의 거리가 좀 넓으면 넓을수록 흔히 이야기하는 VRP 정 가운데석은 이 소리가 중첩되면서 소리가 깨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향 컴퓨터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한쪽에서만 들으면은 좋은 소리일 수가 있는데 두 소리가 겹쳐가지고 깨지는 지점에 사람이 위치하게 되면은 좀 명료한 소리를 못 듣게 되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런 거 컴퓨터링이 왜 생기느냐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게 똑같은 위치에서 들어가게 되면 뭐 소리가 이제 배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얘기했을 때 그 주파수가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그 RTA라고 해서 소리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데 제가 주파수가 예를 들어 아까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소리를 낼 때 한 주파수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한 주파수만 내는 게 아니라 여러 주파수가 제 목소리에 섞여 있어요. 저음도 약간 섞여 있고 중고음도 섞여 있는데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소리가 이제 깨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특정 주파수가 뭐 그냥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사라지면 문제가 안 되는데 특정 주파수가 갑자기 부딪히는데 이게 증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그거를 하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40집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하울링이 나는데 그냥 하울링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인적인 관점이고 그 엔지니어적인 관점에서는 그게 있어요.
똑같은 스피커도 어떤 공간에 따라서 특정 주파수가 부딪히는 지점이 생겨요. 이쪽 지역에서는 약간 저음대가 약간 부딪혔는데 저쪽 지역대에서는 약간 고음대가 부딪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울링이 생기는구나, 그게 아닌 거죠. 그 음향기기 이따가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픽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는 그 들어오는 음향 중에 특정 부분, 특정 주파수 부분을 깎거나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47페이지 중간에 나온 이야기가 그래요. 그 위상차가 발생이 돼가지고 소리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은 하울링이 생겨가지고 부스터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음향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리를 듣고 아 이게 지금 저음대에서 하울링이 나는구나라고 하면은 그 저음대 부분을 꺾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소리가 손실돼가지고 소리가 부족하더라고 하면 소리를 키우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봤을 때 특정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했을 때 그 하울링이 나게 되면은 마이크 간의 거리를 바꾸게 하던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상쇄돼 가지고 깎이는 거니까 위상 반전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 콘솔에 있는 건데 위상 반전을 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으면은 하나를 꺾고 반대로 해줘가지고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술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됐다고 하신다면 이건 추후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기능이 있을 때 이 주파수 특성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느낌은 그거예요. 요리를 하다가 잡채 먹는 비유는 그만둘까? 어떤 뭐 하다가 문제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음향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음향적인 기본적인 성격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하다가 저도 느끼는 건데 가끔 하나의 이론을 설명할 때 저희 애들한테 옛날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론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론 교육을 제가 유튜브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차피 같이 있으면 안 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뭐 영상으로 남겨도 사실 저희 애들이 잘 안 보긴 하지만 대학 가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제가 그 제 제자들 들어보니까 대학 가면 제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제 제가 영상으로 남긴다 하더라도 사실 그 시간이 충분하진 않으니까 좀 부족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인 그 맥락은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48페이지나 49페이지는 그냥 배음은 배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스펙트럼은 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이후에도 가끔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설명을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하기 시작했을 때 끝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배음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화성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럼 거기까지 해야 되는가? 거기까지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배음은 그냥 뭐 기본 정수의 뭐 2배, 3배의 한마디로 배음이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스펙트럼에 대한 소리의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포기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가끔 무책임하죠. 넘어가면서 시험 문제 나온대. 예. 근데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소리의 종류 여기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트 노이즈랑 핑크 노이즈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이트 노이즈랑 핑크 노이즈, 예. 화이트 노이즈는 아까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가청 주파수라고 했을 때 20에서 2만 헤르츠가 있는데, 그 화이트 노이즈는 그 20에서 2만 헤르츠까지 가능하면 그 골고루 퍼져 있는 거죠. 골고루 퍼져 있는 거고, 핑크 노이즈는 그 3dB 올라갈 때마다 절반씩 음압이 감쇄되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음은 큰데 고음은 작게 들리는, 그게 이제 핑크 노이즈고, 화이트 노이즈는 전대역이 이제 고르게 들리는 건데, 그냥 책을 읽으시면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몇 개가 더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노이즈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걸 떠나서 가장 많이 그 적용되는 것들이 이제 화이트 노이즈랑 핑크 노이즈인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거죠. 사람의 목소리나 일반적인 소리는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 용도로 쓰느냐? 스피커 튜닝이나 장비 테스트할 때 쓰게 됩니다. 이 이유에 있나? 여기 부분에 있나? 62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하고 가면은, 62페이지를 보면은 등청감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연계의 소리는 저음과 고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이크나 이런 것들은 소리를 받아들일 때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에 자외선, 적외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외선이랑 적외선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적외선은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공존하는 거죠. 카메라가 적외선 카메라가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리도 똑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건 이렇게 이런 소리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게 있는 이유는 스피커 측정이나 어떤 특정한 경우에 튜닝 같은 거 할 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인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쓰는 건데, 자연계의 소리가 있을 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소리를 본인이 그냥 그대로 듣는다고 이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 귓골이 약간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사람은 저음대를 잘 못 들어요. 똑같은 소리에 똑같은 볼륨의 저음과 고음이 있을 때 저음은 잘 안 들리고 고음은 잘 들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아까 파장 얘기를, 아까 주파수 파장 얘기를 했는데, 저음은 파장이 깁니다. 예를 들어서 1kHz만 하더라도 34cm예요. 30cm 자정도에 1kHz가 그 보통 옛날에 TV 끝났을 때 애국가 끝난 다음에 삐 이 소리가 1kHz인데, 이 소리만 하더라도 파장이 34cm예요. 그보다 삐 이렇게 돼야지 파장이 이게 작아지는데, 저음은 뭐 예를 들어서 100Hz만 되더라도 3.4m죠. 100Hz 저음 때 이런 되게 제가 내기도 힘든 저음인데, 그런 경우는 3.4m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 3.4m짜리 긴 창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귀에다 넣기는 되게 힘들죠. 3.4m짜리 파장은 34cm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볼륨이라고 했을 때 저음은 귀 속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파장이 되게 길다 보니까 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로 들어왔을 때 저음은 들어오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들어가는 반면, 고음이면 고음일수록 귀로 잘 들어가는 거죠. 물론 뭐 절대적인 것까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온 그 그래프가 등청감 곡선입니다. 사람 귀에 맞게, 뭐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 귀는 거기에 맞춰서 저음은 잘 못 듣고 고음은 잘 듣는다라는 그 표인데, 화이트 노이즈랑 핑크 노이즈는 어떤 용도로 쓰느냐? 화이트 노이즈는 전 대역이 고르다 보니까 그 어떤 기계의 절대값이나 이런 기계 측정할 때 화이트 노이즈를 씁니다.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느냐?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가 사람 귀에 약간 좀 맞거든요. 맞다 보니까 이거는 공연장 튜닝이나 스피커 튜닝할 때 사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좀 헷갈리시죠? 근데 이거 나중에 하다 보면 다시 또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화이트 노이즈랑 핑크 노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측정용,
화이트 노이즈는 장비 측정이나 이런 거 할 때 쓰고, 핑크 노이즈는 어떤 공간에서 이제 소리 측정할 때 이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를 틀게 되면은 사실 고르게 볼륨이 이 필을 보시면은 그 왼쪽 보시면 dB가 나오잖아요. 볼륨이 가능하면 고르게 되어 있는데 저음이 어차피 잘 안 들리다 보니까 화이트 노이즈는 소리를 듣게 되면은 약간 고음만 들려요. 사람이 저음이 잘 안 들리고. 근데 그 핑크 노이즈 같은 경우는 고음이 되게 낮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대역이 약간 고르게 들려요. 그래서 화이트 노이즈 들으면 이런 소리가 들리고, 그 핑크 노이즈 들으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전대역이 약간 다 들리는 것처럼 들리면 그게 오히려 핑크 노이즈고, 고음만 들린다라는 느낌이 들리면 그게 평평한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해서 실기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화이트 노이즈와 핑크 노이즈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필기 합격하면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외에 소리의 반사, 회절, 굴절, 간섭, 공명, 맹놀이 이런 게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소리는 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일정하게 전달이 될 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빛도 옛날 프리즘 이런 게 있잖아요. 굴절이 되는 것처럼 소리도 굴절을 합니다. 그것이 저음일 때랑 고음일 때랑 틀리고, 이게 낮이랑 밤이랑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 소리가 회절하는 게 틀리다는 거죠. 소리는 그렇잖아요. 이제 간단하게 뭐 얘기하면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랑 이렇게 뭘 맞게 되면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닌 거죠. 하지만 음색이 바뀌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랑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약간 좀 답답하게 들리죠. 왜? 고음 같은 경우는 회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튕겨 나가고, 저음은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리가 돌아서 마이크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반사, 회절, 굴절, 간섭 이런 겁니다. 맥놀이도 어쨌건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외에 이제 시간이 또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은, 그 위에 마스킹 효과, 칵테일 효과, 양위 효과, 도플러 효과, 하스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또한 소리의 특징 중에 한 거죠. 뭐 옛날에 제가 무협 만화책 같은 용소야인가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막 그 폭포수 밑에서 새 소리를 들어라 하는데 폭포수가 너무 크니까 새 지적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여서 뭐, 용소야가 막 그 몇 년 며칠을 막 그 하다가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 딱 있으니까 갑자기 새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구별해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음향 엔지니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밴드 공연을 하다가도 베이스 소리 따로 듣고 드럼 소리 따로 듣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예요. 뭐 마스킹이 되는 것들, 뭐 칵테일 파티, 양위 효과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머리가 클수록 그런데 소리가 이쪽에서 들을 때 이쪽이 받는 거랑 이 소리가 들었을 때 이제 머리를 튕기고 돌아가다 보니까 소리가 이쪽 귀랑 다르게 들린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귀가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머리가 클수록 아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럼 하스 효과 뭐 이런 것들 뭐 소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것들 떠나서 잔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소리에서 마이너스 60dB 기준 쪽에서 마이너스 6dB까지 소리가 떨어지는 시간까지의 거리를, 그 길을 잔향 시간이라고 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역자성 법칙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이걸로 약간 마칠까 하는데, 여러 가지 공식이 있긴 해. 공식 다 때려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소리가 스피커가 있다고 쳤을 때 스피커가 그 한 개가 있은 다음에 똑같은 소리의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면 3dB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리가 아까 그 dB 얘기했을 때 소리가 10배가 이제 10dB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이야기하면은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거 나오는 그거 구하는 공식이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와요. 소리
그 레벨 그런 거 나오는데 그 똑같은 스피커 90dB의 스피커 두 개를 동시에 갖다 놓으면은 3dB가 올라갑니다. 물론 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똑같은 스피커의 소리가 똑같은 위치점에 있으면 6dB가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왜냐면 똑같은 공간에 이게 합쳐질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6dB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불가능하지만 그 이론적으로는 6dB가 올라가는데 어차피 스피커 똑같은 거 붙여 놓으면은 3dB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90dB, 90dB 두 개를 붙이면 93dB가 되는 거죠. 근데 90dB가 4개가 있으면 93dB, 93dB 두 개가 되니까 96dB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한번 제가 이걸로 보면 되겠구나. 그치,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 90dB짜리 스피커가 두 개가 있으면은 93dB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90dB짜리가 6개가 4개가 있으면 몇 dB냐? 그게 96dB라는 거죠. 왜냐? 90dB가 두 개 있을 때 93dB가 되는 거고 여기가 4개가 있으면은 이거 두 개를 붙였을 때 93dB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요거 93dB, 93dB 들었을 때 96dB가 되는 거죠. 그래서 90dB에서 96dB로 가기 위해서는 스피커가 4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역자성 법칙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거리가 1m였을 때 90dB라고 그러면은 2m였을 때는 줄어들게 되니까 87dB가 아니라 84dB가 된다는 얘기죠. 왜냐? 그 똑같은 스피커가 4개 두 개 있을 때는 3dB가 들어가고 4개 있을 때는 6dB가 들어가는데 거리가 1m였을 때 90인데 2m였을 때는 거리가 2배인데 왜 6dB가 줄어드느냐? 거리가 1m에서 22m 정도 2배로 늘어나게 될 때는 거리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죠. 면적이 1m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 역자성 법칙을 보시면은 거리가 2배가 되면은 그 면적이 4배가 더 넓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96dB에서 하나 되는 것처럼 6dB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론이고 헷갈리시면 그냥 외우세요.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면 3dB가 올라가고 거리가 멀어지면 마이너스 6dB가 내려간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이해가 안 되시면 외우시고 이해가 되실 때까지 보시는 게 좋아요. 거리가 넓어지면서 면적이 넓어지니까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이야기를 또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거예요. 이론은 이론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에 유용하냐면은 마이크를 들 때 가수들을 보시면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가수들이 보면은 노래 잘하는 가수들 마이크를 여기다 붙여요. 턱 밑에다가 오래하니까 이제 목이 쉬기 시작하네. 그 턱 밑에 붙이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개 이렇게 움직여도 이 입과 마이크 사이의 거리가 이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 100dB의 소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만 여기서 100dB인데 이렇게만 되면은 94dB가 된다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은 94dB가 뭐야? 88dB가 되는 거죠. 12dB가 줄어든다는 거는 스피커 몇 개냐? 16개인가요? 16개가 스피커 16개에서 15개가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소리가 작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시면은 옛날에 이제 뭐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싱어 마이크 교육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마이크 좀 가까이 하세요라고 하는데 난 노래를 잘 못해요 라고 이렇게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과감하게 꺼버려요. 그냥 나중에 소리 안 나와요 그러면은 마이크 그렇게 잡으시면 소리 못 낸다고. 왜? 마이크가 이 정도까지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 마이크는 의미가 거의 없어집니다. 있으나 마나한 마이크가 돼요. 성능이 굉장히 좋은 마이크가 되지 않은 이상.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 목사님들과 마이크의 거리가 그 2배 멀어질수록 교회 음향 예산이 늘어난다고.
이건 약간 좀 그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 약간 교회 관련된 얘기 가끔 할 수 있는데, 교회 관련된 얘기인데, 가끔가다 그런 질문들이 많이 와요. 교회 목사님한테 쓸만한 좋은 컨덴서 마이크 추천해 주세요. 막 그 자바라처럼 생긴 거 있죠. 요만한 거 추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엔지니어적인 겁니다. 교회적인 입장이 아니라 엔지니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58 마이크나 57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소리가 좋습니다. 컨덴서 마이크보다 다이나믹 마이크인 58 마이크, 슈어 58 마이크 있어요. 58이나 57 마이크들 이렇게 하시는 게 소리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교회에서 음향 장비가 그 비싸져야 되고, 여러 가지 하울링 나고 모든 문제의 원흉은 저는 목사님 마이크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목사님 마이크 때문에 모든 게 복잡해져요. 근데 어쩔 수가 없긴 하죠, 교회 입장에서는. 하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대통령 연설할 때 보세요. 대통령이 쓰는 마이크, 연설용으로 쓰는 마이크가 57 마이크입니다. 57 마이크를 많이 씁니다. 옛날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나 이렇게 연설할 때 보아도 57 마이크, 개당 한 15만 원도 안 되는 마이크 2개 놓고 쓰거든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마이크 때 이야기하겠지만 음향 사고 나기 가장 좋은 마이크예요. 뭐 그 영화 시상식 때 쓰는 이렇게 가느다란 뭐 숍스 마이크라고 있어요. 뭐 한 개당 3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마이크 한 개당 600만 원짜리 마이크를 쓰지 않는 이상 사고 나기 딱 좋아요. 근데 그런 거죠. 가장 원론적인 것들을 안 고치고 그냥 거기 내에서 이 마이크 어떤 거 바꾸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으면 그런 거죠.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10배가 좋아질 거 가지고 비싼 마이크 막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이거 가지고 해봐 바꿔봤자 뭐 소리 조금 좋아지는 거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걸 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말이 많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 사용하시는 분이 안 듣고 그러시면 어쩔 수는 없어요. 엔지니어가 뭐가 힘이 있나요? 엔지니어는 좀 힘이 없어요. 근데 알면 아니면 실력이 좋으면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컨덴서 마이크 그거 쓰시면 하울링 많이 납니다. 를 미리 짚고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뭐 시스템을 설치할 때 설치된 다음에 야 하울링 나잖아 이거보다 설치하기 전에 그 마이크 쓰시면 하울링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랑은 좀 틀린 거죠. 얘기한 다음에 나면은 미리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냐, 하울링 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울링 나는 거 어떡해요. 방법이 58 쓰세요. 물론 그게 안 쓰시겠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차선책들을 좀 찾아야 되겠죠. 어찌됐건 공부도 하시긴 하시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그 실제 상황에서 쓸 것들은 많습니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수고하셨고요. 무대명 2까지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이 부분을 좀 잡아주고 싶다, 하스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그 부분은 따로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고생하셨습니다.